이른 새벽, 동네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돌아갔다. 생선 장수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과일 상인들이 시들어가는 과일을 골라내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장터 한 구석,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변함없이 그 할머니가 있었다. 김순애, 72살. 허리는 오랜 세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반점들이 도드라져 있었다. 낡은 손수레 위에는 시금치, 상추, 부추 같은 소박한 나물들이 조그맣게 담겨 있었다. 옷차림도 수수했다. 색이 바랜 체크무늬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그리고 발끝이 닳아버린 운동화가 전부였다. 할머니, 시금치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다가오자 순애는 환하게 웃었다. 1,000원만 주세요. 아침에 막 따온 거라 싱싱해요. 그럼 이것도 주세요. 주부가 상추 한 단을 가리키자 순애는 서비스로 파 몇 부리를 더 넣어주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세요. 주부가 떠나고 나자 순애는 다시 조용히 자리를 정돈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난한 시골 할머니가 푼돈이나 벌려고 나물 파는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순애의 모습은 그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손수레는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었고 앉아있는 플라스틱 의자도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다. 아이고, 순애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자리 생선 장수 박영수가 인사를 건넸다. 영수씨도 고생이 많아요. 생선이 싱싱해 보이네. 뭐요? 할머니가 제일 부지런하시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짐없이 나오시잖아요. 순애는 수줍게 웃었다. 사실 그녀에게는 돈이 절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정겨운 인사,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작은 보람이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오전이 깊어가자 장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순애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장터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의 활기는 사라지고 대신 팔리지 않은 상품들을 정리하려는 상인들의 조급함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순애의 손수레 위에도 시들어가는 나물들이 여전히 절반 이상 남아있었다. 그때 정육점을 운영하는 최만석이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장터에서 나름대로 큰 손축에 속하는 상인이었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 발언권이 셌다. 만석은 순애의 나물들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순애가 1,000원이라고 말하자 만석은 터무니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5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우겼고 안 되면 말라는 식으로 돌아서려 했다. 순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물이 더 시들기 전에라도 팔아야 했다. 만석이 떠나고 나자 건달 몇 명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이들은 동네에서 유명한 불량배들로 장터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뜯어내거나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 중 하나가 순애의 부추 한 단을 집어들더니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돈을 달라고 하자 건달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늙은이가 돈에 욕심이 많다는 투로 핀잔을 주면서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순애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쓰러움이 역력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생선 장수 박영수도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건달들을 건드렸다가는 장사를 못할 판이었다. 장터 구석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젊은 여자 한미영은 순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더 많이 당하게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순애가 너무 착해서 호구로 보인다고 수근거렸고 또 다른 이는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 것이라며 체념 섞인 말을 내뱉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순애는 남은 나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겪은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옆 상인들은 그런 순애를 보며 더욱 안타까워했다. 영자 아주머니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순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수근거림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왔지만 순애의 걸음걸이는 의외로 흔들리지 않았다. 평온했던 장터에 돌풍이 몰아친 것은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좁은 장터 골목에 나타나자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차들이 장터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도연이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장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뒤를 따라 양복 차림의 부하 직원들과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내렸다. 도연의 얼굴에는 이 낡은 장터를 대하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나 있었다. 도연은 장터를 한 바퀴 돌아보며 상인들의 시선을 점검하듯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허름하고 지저분해 보였다. 녹슨 철제 지붕,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들까지. 그는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튿날부터 장터 곳곳에 공고문이 붙기 시작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상가 이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다. 공고문에는 한 달 후 이곳에서 완전히 철수하라는 내용과 함께 보상금은 현재 매출액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이 적혀 있었다. 생선 장수 박영수는 공고문을 읽다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과일 장수 이영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곳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자본도 부족했다. 며칠 후 반발하는 상인들 앞에 도연의 심부름꾼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건달들로 평소 장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은근히 위협했다.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상인들이 불안에 떨 때도 그녀만큼은 의외로 침착했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장터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졌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상인들은 서로 만나면 한숨부터 내쉬었다. 손님들도 예전만 못했다. 재개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이곳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 도연은 이런 상황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대로 상인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곳에 거대한 상업시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이 장터는 그저 허물어야 할 낡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조용한 장터 한 구석에 자신의 야심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재개발 통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애만큼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도 그녀는 변함없이 나무를 손수레에 담고 나타났다. 이런 모습이 박도연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목요일 오후 도연이 직접 장터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을 대동하고 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계획보다 상인들의 철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순애 같은 노인이 버티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거슬렸다. 도연은 곧장 순애의 노점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연이 순애 앞에 서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도연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고 순애의 눈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갑자기 도연이 발로 순애의 손수레를 차버렸다. 나물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플라스틱 통이 굴러떨어졌다. 시금치와 상추가 더러운 땅바닥에 뒹굴었다.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순애를 늙은이라고 부르며 이 좁은 장터를 고집한다고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 같다는 투로 말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다. 주변 상인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다. 도연의 부하들이 위협적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기세에 눌린 상인들은 주먹을 쥔 채 떨기만 했다. 생선 장수 박영수는 순애를 도우려 했지만 부하 중 하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떡볶이 장사를 하는 한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애를 바라보았다. 과일 장수 이영자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설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맞설 힘이 없었다. 도연은 순애가 무릎을 꿇고 빌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순애는 그저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나물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차분했다. 굽은 허리로 땅에 엎드려 더러워진 채소들을 털어내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도연은 이런 순애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 그는 한 번 더 발길질을 하려다가 멈췄다. 주변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대신 그는 차갑게 경고했다. 일주일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도연과 그의 부하들이 떠나자 상인들이 순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모두가 미안해하며 도우려 했지만 순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마지막 나물까지 주워 담은 후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순애는 허름한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장으로 걸어갔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서들이 나타났다. 순애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온화함 뒤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순애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살펴보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오래된 계약서들이 그녀의 진짜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순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 그리고 잊혀진 과거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40년 전 25살의 김순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신혼 3년 차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녀는 2살배기 아들과 갓 태어난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시댁에서는 재혼하라고 종용했지만 순애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작은 부품 공장을 물려받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무섭고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순애는 밤낮 없이 일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밤에는 경영서적을 읽으며 사업을 배워나갔다. 그녀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었다. 꼼꼼한 품질 관리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영 철학이 입소문을 탔다. 작은 부품 공장은 중견 제조업체로 성장했고 순애의 이름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른 후 순애의 회사는 지역 최대 규모의 제조업체가 되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고 각종 경영자 모임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추앙받았다. 아들과 딸도 명문대에 진학했고 가족들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오를수록 순애는 점점 공허함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 주변에는 진심 어린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직원들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하지 않고 조심스러워했다. 순애 자신도 모르게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딸의 한마디였다. 대학생이 된 딸이 어느 날 말했다. 엄마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고, 돈과 지위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순애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순애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50세가 되던 해 그녀는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수십억 원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은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작은 시골 장터였다. 여기서 그녀는 김순애라는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예외였다. 장터 부지만큼은 남몰래 자신의 명의로 사들였던 것이다. 언젠가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애는 평범한 나물 장수로 살아왔다. 그동안 만난 사람들은 진짜 그녀를 대했고 그녀 역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돈과 지위 때문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소중한 사람들과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잠들어 있던 과거의 자신을 깨울 때가 된 것이다. 순애는 서류 뭉치를 다시 정리하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 전 냉철한 경영자였던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물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모두들 순애를 걱정하고 있었다. 생선 장수 박영수가 가장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물었고 과일 장수 이영자도 위로의 말을 건넸다. 순애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순애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이제 그만 참을 때가 됐다고, 이 땅은 자신의 땅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가난한 나물 장수 할머니가 이 넓은 장터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인가? 박영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순애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서류를 들여다봤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적힌 김순애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입이 벌어졌다. 이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 모든 땅이 순애의 것이냐고.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20년 전 이곳에 정착하면서 미래를 위해 사둔 것이라고. 언젠가는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는 안도의 한숨도 터져나왔다. 떡볶이 장수 한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애를 바라봤다. 지난 20년간 자신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순박한 할머니가 사실은 이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순애는 상인들에게 말했다. 이제 박도연과 제대로 맞서보자고. 자신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그녀의 말투에는 20년간 숨겨왔던 경영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놀라면서도 든든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박도연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장터의 김순애라는 노인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받았다. 아마 빌면서 조건을 협상하려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약속 장소는 도연의 사무실이었다. 순애는 정중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도연은 여전히 그녀를 우습게 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표정이었다. 도연이 건방진 말투로 용건을 묻자 순애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터 부지의 진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따라서 재개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자세히 살펴봤다. 진짜였다. 그가 그토록 욕심냈던 황금 같은 부지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할머니의 소유였던 것이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순애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말했다. 재개발을 원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고. 상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상인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순애가 사무실을 나간 후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거대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박도연과의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났다. 순애가 제시한 증거들은 완벽했고 도연 측에서는 반박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순애는 과거 경영자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업계에서 그녀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연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다른 지역에서 벌인 강압적인 재개발 사업들, 상인들을 협박하고 위협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론은 완전히 순애와 장터 상인들 편으로 돌아섰다. 결국 도연은 패소했다. 법원은 그의 재개발 계획이 토지 소유권을 무시한 불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고 추가로 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명령했다. 도연의 꿈이었던 거대한 상업시설 건설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판결이 난 날 장터는 축제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순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년간 함께해온 이웃이 자신들을 구원해준 것이다. 박영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겸손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저 가족 같은 이웃들을 지켜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 냉혹한 경영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그 온화하고 따뜻한 장터 할머니였다. 며칠 후 장터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다. 재개발 위기가 사라지자 손님들도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순애의 노점 앞에 섰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애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김순애 사장님이 맞는지. 자신은 경영학과 대학원생이라며 논문 때문에 찾아왔다고 했다. 순애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은 그냥 나물 파는 할머니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학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순애의 과거 경영 철학과 그녀가 업계에 남긴 족적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결국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여학생은 그런 순애의 말에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학생이 떠난 후 순애는 다시 조용히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다가와 물었다. 그렇게 큰 부자인데 왜 계속 장터에서 나무를 파느냐고. 다른 곳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순애는 밝게 웃었다. 그녀는 손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에게는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웃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삶이라고. 돈이나 명예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순애는 여느 때처럼 손수레를 정리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집으로 향했다. 모두들 순애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시선들이었다. 순애는 마지막 나무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러분,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